지금 주식 창 켜고 여러분 계좌에 마이너스 찍힌 종목들 쭉 한번 보세요. 하루 종일 일해서 번 돈이 매일같이 녹아내리는 이 지독한 고통과 불안감. 언제까지 견디실 건가요? 나만 기회를 놓치고 평생 벼락거지로 살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 때문에 급등주에 무작정 올라탔다가 결국 고점에서 세력들에게 설거지나 당하는 이 잔인한 굴레에서 이제는 벗어나셔야 합니다. 도대체 왜 내 계좌만 이 모양인지 밤잠 설치며 고민하셨던 분들. 오늘 그 비참한 고민을 단 5분 만에 끝내줄 완벽한 해결책을 가져왔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 워런 버핏이 50년 넘게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않고 천문학적인 부를 거머쥔 비결. 바로 시장의 공포를 이용해 10만 원짜리 주식을 6만 원에 쓸어 담는 절대 법칙입니다. 남들이 탐욕에 눈이 멀어 꼭대기에 물릴 때 세력들의 돈을 역으로 털어오며 가장 안전하게 수백 퍼센트의 수익을 올리는 유일한 돌파구인데요. 주식으로 돈을 잃는 99%의 개미들은 죽어도 모르는 이 판을 뒤집는 사기적인 해결책을 지금 당장 여러분의 계좌에 꽂아드리겠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이라는 거대한 판때기는 애초에 여러분이 돈을 잃을 수밖에 없도록 아주 정밀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그리고 작전 세력들은 수십억짜리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의 불안 심리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사면 평생 기회 없다. 나만 뒤처진다는 그 지독한 포모를 자극해서 자신들이 고점에서 털고 나갈 쓰레기 물량을 여러분에게 아주 달콤하게 떠넘기는 거죠. 결국 여러분은 그들이 짜놓은 완벽한 시나리오대로 움직인 희생양일 뿐입니다. 하지만 워런 버핏은 이 잔인한 판을 비웃으며 앉은 자리에서 수조 원을 복리로 불리고 있습니다. 버핏이 자신의 투자 인생을 통틀어 목숨처럼 강조한 그 해결책의 정체는 바로 안전마진입니다. 이 개념은 가치 투자의 아버지인 벤저민 그레이엄이 정립한 수십 년간 자본주의 시장에서 100% 검증된 절대적인 이론입니다. 버핏은 이 안전마진을 흔히 다리건설에 비유하곤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10톤짜리 대형 트럭이 지나가야 하는 다리를 건설한다면 딱 10톤의 무게만 견디도록 아슬아슬하게 설계하실 건가요? 당연히 아닙니다. 만에 하나 발생할지 모르는 폭우나 지진, 혹은 예상을 벗어난 15톤, 20톤짜리 초대형 트럭이 지나갈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최소 30톤까지 견디도록 다리를 튼튼하게 지을 것입니다. 바로 그 유격 예측하지 못한 위험을 버텨내는 여유 하중이 주식 투자에서는 곧 안전마진이 됩니다. 이걸 실제 주식시장에 대입해보면 소름 돋을 정도로 명쾌해집니다. 철저하고 냉정한 분석 끝에 어떤 회사의 진짜 가치, 즉 내재 가치가 1주당 10만 원이라는 확실한 결론이 나왔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주식 시장에 갑작스러운 공포가 들이닥쳐 일시적인 악재로 주가가 6만 원까지 폭락했습니다. 이때 대다수의 개미 투자자들은 무서워서 도망치지만 워런 버핏은 심장을 켜고 미친 듯이 주식을 쓸어 담기 시작합니다. 원래 10만 원의 가치가 있는 물건을 고작 6만 원이라는 헐값에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차액 4만 원이 바로 시장에 그 어떤 풍파가 몰아쳐도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줄 철갑갑옷, 즉 안전마진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수익률의 마법이 일어납니다. 만약 이 주식이 좋다는 소문을 듣고 뒤늦게 9만 원에 사서 제 가치인 10만 원에 판 사람의 수익률은 고작 11%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탐욕을 가라앉히고 인내하며 안전마진 꽉 채워 6만 원에 산 사람이 10만 원에 팔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수익률은 무려 66%로 껑충 뜁니다. 가장 안전한 바닥에서 샀는데 역설적으로 수익률은 몇 배나 더 극대화되는 경이로운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절대 법칙은 바로 잃지 않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은 언제든 우리 뒤통수를 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 분석이 완벽했더라도 세상이 갑자기 변할 수 있고 예기치 못한 전쟁이나 경제 위기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안전마진 없이 고점에서 주식을 산 사람들은 주가가 조금만 흔들려도 불안해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합니다. 결국 마이너스 30%, 40%가 찍히는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최바닥에서 눈물의 손절을 치며 시장의 희생양이 됩니다. 반면 6만 원이라는 안전한 가격에 진입한 사람은 어떨까요? 위기가 와서 주가가 더 떨어지더라도 나는 이미 가치보다 훨씬 싸게 샀는데 뭐 어때라며 다리를 쭉 뻗고 편안하게 잠을 잡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투매할 때 진짜 부자들이 여유롭게 쇼핑을 즐길 수 있는 심리적 우위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의 계좌를 냉정하게 돌아보셔야 합니다. 지금 들고 계신 종목들은 진짜 가치보다 훨씬 싸게 산 안전마진이 두텁게 깔린 주식인가요? 아니면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당장 안 사면 나만 거지 될까봐 덜컥 집어삼킨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부실한 다리인가요? 남들이 카카오톡 리딩방이나 자극적인 유튜브 방송을 보며 급등주로 재미를 볼 때 전혀 부러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준 없이 탐욕으로 쌓아 올린 탑은 결국 시장의 꼭대기에서 처참하게 설거지를 당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진짜 현명한 투자자는 언제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싸게 사느냐에 모든 것을 겁니다. 시장의 일시적인 소음과 유혹에 흔들리지 마시고 워런 버핏처럼 잃지 않는 절대적인 부의 궤도에 올라타시길 바랍니다. 매일 밤 눈을 감을 때마다 내 자산이 남들보다 더 빠르게, 더 크게 불어나야 하는데 하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하고 조급해지시나요? 주변에서는 주식으로 큰돈을 벌어 인생 역전을 했다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나만 흐름을 놓치고 뒤처지는 것 같은 묘한 불안감이 여러분을 압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타이밍을 놓치면 평생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강박에 휩싸여 무작정 매수 버튼을 누르고 매일 아침 주식 창이 열릴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으로 하루를 시작하셨다면 이제 완전히 다른 판을 보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시장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압도적인 부의 궤도에 품격 있게 안착할 수 있을지 그 완벽한 돌파구를 가져왔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 워런 버핏은 시장이 아무리 요동쳐도 혼자 여유롭게 웃으며 앉은 자리에서 수조 원을 복리로 불려나갑니다. 그가 수십 년 넘게 자본주의의 최정상 자리를 유지하며 천문학적인 자산을 거머쥔 비결, 바로 경쟁자들이 죽어도 침범할 수 없는 무적의 성벽을 가진 위대한 기업을 선점하는 경제적 해자 주식투자법입니다. 남들이 조급함에 눈이 멀어 허둥지둥할 때 시장의 허점을 꿰뚫어보며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게 폭발적인 수익을 올리는 유일한 치트키인데요. 주식시장에서 상위 1%만 누리는 이 승자의 공식을 지금 당장 여러분의 계좌에 확실하게 이식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 성장주 투자법을 공부합니다. 매년 순이익이 20%씩 성장하는 기업이 있다면 내 자산도 매년 20%씩 불어날 거라는 달콤한 환상에 빠지죠. 주당 순이익 EPS가 늘어나는 만큼 주가 수익 비율 PER이 유지되어 시가총액이 불어나는 구조. 이론적으로는 정말 완벽해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왜 늘 생각처럼 흘러가지 않을까요? 누군가 어떤 사업으로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다는 소문이 나면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수많은 경쟁자가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때로 뛰어들기 때문입니다. 결국 마진은 깎이고 초과 수익의 폭을 줄이려는 엄청난 압력이 작용하게 되죠. 이때 그 지옥 같은 경쟁 압력을 장기간 방어하면서 자본 비용 이상의 자본 이익률을 장기간 거둘 수 있는 철벽 같은 능력을 우리는 바로 경제적 해자라고 부릅니다. 워런 버핏의 투자 방식이 과거 스승의 방식을 벗어나 위대한 가치 투자법으로 진화한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 스승의 방식은 길가에 떨어진 담배꽁초를 주워서 한 모금, 공짜로 피우고 버리는 이른바 담배꽁초 투자법이었습니다. 꽁초처럼 버려진 싼 주식을 사서 잠깐 이익을 보고 파는 한계가 명확한 방법이었죠. 하지만 버핏은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꿨습니다. 독점적인 브랜드 가치와 압도적인 고객 락인 효과로 무장해 인플레이션이 오든 위기가 오든 가격을 야금야금 올려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진 기업, 즉 경제적 해자를 가진 위대한 기업을 적절한 가격에 사서 장기적으로 복리 효과를 누리는 방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금융권에서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적정 가치를 구하는 현금 흐름 할인법을 완벽한 가치평가 방법으로 꼽습니다. 미래에 벌어들일 순이익과 연구 가치를 현재의 자기자본 가치와 더해 적정 가격을 구하는 절대적인 공식이죠.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아무리 똑똑한 투자자라도 3년 뒤, 4년 뒤의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대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은 당장 눈앞의 1, 2년 차 실적 추정치만 보고 상대 가치평가인 PER에 목을 매다가 3년 차 이후에 불확실성이 커질 때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립니다. 내년,
내후년의 추정치 변화에만 내달리는 단기 매매. 싸움은 결국 거대한 자본과 시스템을 가진 주체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혜자를 가진 기업은 완전히 다른 마법을 부립니다. 여러분이 현 시점에서 4년 뒤, 5년 뒤의 성장을 예측하지 못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미래의 초과 수익과 구조적 성장을 만들어내는 주체는 투자자가 아니라 바로 기업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혜자를 가진 기업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마다 높은 가치를 증명하며 알아서 우상향합니다. 설령 여러분이 가격을 높게 주고 주식을 샀더라도 그 견고한 혜자가 깨지지 않는 한 시간이 흐를수록 기업의 가치는 수백억에서 수천억으로 덩치를 불려 나갑니다. 결국 시간이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절대 지지 않는 투자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자산을 냉정하게 돌아보셔야 합니다. 지금 들고 계신 종목들은 외부 환경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살아남을 독점적 브랜드와 확실한 혜자를 가진 위대한 기업인가요? 아니면 트렌드가 조금만 바뀌어도 경쟁사들에게 시장을 통째로 털릴 불안한 기업인가요? 남들이 출처불명의 리딩 강의나 단타 방송을 보며 급등주로 잠깐 재미를 볼 때 전혀 부러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준 없이 탐욕으로 쌓아 올린 탑은 결국 시장의 꼭대기에서 거품이 빠져 순식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지게 되어 있으니까요. 사실 경제적 혜자를 완벽하게 분석하고 투자하는 것은 워런, 버핏 같은 천재들이나 가능한 영역일 정도로 대단히 높은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버핏은 자신이 확실하게 아는 분야에만 집중하는 능력 범위를 극도로 강조하죠. 여러분도 시장의 온갖 수음과 유혹에 흔들리지 마세요. 철저하게 자신이 아는 범위 안에서 단 몇 개의 강력한 경제적 혜자를 가진 기업을 찾아내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시장 전체의 성장을 가져가는 인덱스에 묻어두는 것이 100만 배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워런 버핏처럼 절대 깨지지 않는 무적의 부의 궤도에 안전하게 올라타시길 바랍니다. 매일 밤 눈을 감으려는 찰나에 갑자기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옆팀 김대리는 엔비디아로 3천만 원 벌었다던데 나는 왜 아직도 이러고 있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엔 온통 오늘 땡땡주 200% 터졌다는 스크린샷이 넘쳐나고 유튜브 알고리즘은 어디서 냄새를 맡았는지 지금 안 사면 평생 후회합니다라는 썸네일을 24시간 내내 들이밀죠. 그 조급함에 떠밀려 무작정 매수 버튼을 눌러본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주식 앱을 켜는 손이 살짝 떨렸던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있으시죠? 저도 압니다. 다들 그렇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한 노인이 낡은 안락의자에 앉아 자신이 수십 년 전에 사둔 코카콜라 주식 배당금으로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으며 여유롭게 웃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워렌 버핏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노인의 73년짜리 투자 비결을 여러분 앞에 완전히 해부해드리겠습니다. 버핏이 평생 입에 달고 산 말이 있습니다. 10년 동안 기꺼이 주식을 보유할 마음이 아니라면 단 10분도 보유해서는 안 된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에이, 저 양반은 이미 부자라서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실제로 버핏이 투자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그의 통장 잔액은 고작 2천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명문 경영대학원까지 졸업한 촉망받는 청년의 전 재산이요. 주변에서 뭐라 했을까요? 야, 그 돈으로 뭘 하려고? 치킨집이나 차려라. 하지만 버핏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미 절대 공식을 손에 쥐고 있었거든요.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0.1mm짜리 종이를 42번 접으면 얼마나 두꺼워질까요? 서울타워 높이쯤 될까요? 에베레스트 높이쯤? 정답은 달까지 닿습니다. 이게 바로 복리입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을 만큼 작고 믿기지 않을 만큼 느리지만 임계점을 넘는 순간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폭발하죠. 아인슈타인조차 복리는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수학적 발견이다라고 했습니다. 버핏은 바로 이 복리의 마법을 철저하게 믿었고 그 믿음 하나로 2천만 원을 130조 원으로 불렸습니다. 그의 전략은 구체적이고 냉정했습니다. 당시 그가 눈여겨본 건 미국의 한 자동차 보험회사였습니다. 학생 때부터 압도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최고의 투자처라고 확신했던 곳이었죠. 목표도 단순했습니다. 그 회사 전체 주식의 딱 0.1%만 손에 넣는 것. 그러면 훗날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10억 달러에 도달하는 날,
자신의 지분이 정확히 100만 달러가 된다는 계산이었습니다. 로또가 아닙니다. 수학입니다. 그래서 그는 돈이 생길 때마다 5주씩 꾸준히 그 주식을 사 모았고 결국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목표를 이뤄냈습니다. 복리란 정말 신비로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에 모소 대나무라는 식물이 있는데요. 이 대나무는 씨앗을 심고 나서 처음 4년 동안 단 1cm도 자라지 않습니다. 물을 줘도 안 자랍니다. 비료를 줘도 안 자랍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자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포기합니다. 이 씨앗 죽은 거 아니야? 하면서요. 그런데 5년째가 되는 해, 이 대나무는 단 6주 만에 15m를 자랍니다. 하루에 약 35cm씩 눈으로 보일 정도의 속도로요. 그럼 이 대나무가 5년째에 갑자기 자라기 시작한 걸까요? 아닙니다. 4년 내내 땅 속에서 수십 미터의 뿌리를 조용히 단단하게 묵묵히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복리가 딱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계좌가 지루해 보인다고요? 그건 뿌리를 내리는 중인 겁니다. 사람들은 성공한 이들을 보며 항상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큰 부자가 됐어요? 마치 어느 날 아침 눈을 떠보니 스타가 된 것처럼 인생을 한 방에 바꾼 기력 같은 대박 비법이 있을 거라고 믿는 거죠. 하지만 그 이면을 단 1cm만 들여다봐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축적되어 온 과정의 결과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결과는 단지 그것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시점일 뿐입니다. 성공은 기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학처럼 작동합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계좌에 눈에 띄는 변화가 없다고 절대 조급해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자, 이번엔 버핏의 무시무시한 절약 철학 이야기를 해볼게요. 버핏은 지금도 1958년에 3만 달러 주고 산 집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부자가요. 한 번은 기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미용실 한 번만 가시죠. 좀 그냥 보기가. 버핏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내가 미용실에 쓰는 14달러는 20년 뒤엔 수백 달러가 될 수 있었던 돈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반응하시죠. 에이, 그 정도 돈 가지고 뭘 그렇게까지 해요? 너무 짠돌이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매일 아침 카페 아메리카노 한 잔이 6,000원이고 한 달이면 18만 원, 1년이면 216만 원입니다. 이걸 연 10% 수익률로 20년 복리 운용하면 약 1,450만 원이 됩니다. 커피를 안 마신 게 아니라 20년 뒤에 1,450만 원을 마신 겁니다. 버핏은 이걸 머릿속 복리 계산기로 실시간으로 계산했습니다. 그 계산기가 켜진 이후로 그는 단 한 번도 소비를 지금 쓰는 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항상 미래에 잃는 돈으로 봤죠. 소비하기 전에 항상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이 물건을 사서 얻는 일시적인 만족감이 미래의 거대한 복리 수익을 포기할 만큼 진정 가치 있는가? 이건 단순히 돈을 아끼고 궁상맞게 살자는 자린고비 정신이 아닙니다. 돈을 쓸 때 그것이 나의 기회비용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끊임없이 감각을 깨우는 최고 수준의 사고 훈련입니다. 적은 돈을 가볍게 여기고 흘려보내는 사람은 결국 큰 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영원히 갖지 못합니다. 이번엔 버핏이 절대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00년대 초닷컴 버블 시절을 기억하시나요? 인터넷만 붙이면 주가가 10배였습니다. 닷컴이라는 단어만 회사 이름에 들어가도 상한가였죠. 전 세계 돈이 IT 기업으로 쏟아졌고 언론은 매일 외쳤습니다. 지금 IT 안 사면 진짜 바보입니다. 그때 버핏은 뭘 했을까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콜라 마시면서 햄버거 먹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이 조롱했죠. 버핏 노인네, 시대에 뒤처진 거 아니에요? 인터넷이 세상을 바꾸는데 구경만 하고 있네. 버핏의 대답은 심플했습니다. 나는 그 기업들이 10년 뒤에 어떻게 돈을 버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해 못하는 곳에는 단 1원도 넣지 않습니다. 그리고 2001년 닷컴 버블이 터졌습니다. 나스닥이 78% 폭락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버핏은요, 그때 코카콜라 배당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버핏이 과거 한 대학의 재무위원으로 활동할 때의 일입니다. 훗날 세계적인 반도체 거물로 성장할 유망한 기술 기업에 투자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다른 위원들은 엄청난 기술 혁신이라며 극찬했고 위원회는 최종적으로 투자를 승인해 어마어마한 차익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버핏은 끝까지 투자를 거부했고
개인적으로도 그 주식을 단 한 주도 사지 않았습니다. 그 기업이 훗날 엄청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본 뒤에도 그의 마음에는 단 1mg의 후회도 남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그곳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미지의 세계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모르는 경기장에서는 절대 플레이하지 않는 것, 이것이 자본주의에서 살아남는 최고의 생존 전략입니다. 오히려 버핏은 남들이 지루하다고 고개를 돌리는 가장 클래식하고 단순한 산업에 집중했습니다. 매일 마시는 음료수, 매일 먹는 초콜릿. 일상적으로 가입하는 보험, 문명을 지탱하는 철도와 신문 같은 비즈니스요. 왜냐하면 이 산업들은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비즈니스 구조가 단순하고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업만이 비로소 예측 가능하고 안전한 진짜 투자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모두가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광기의 경기장을 피하고 자신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좁은 골목길에 집중했기에 수십 년간 단 한 번의 무너짐도 없이 압도적인 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새해가 되면 경제 방송마다 이런 예측이 넘쳐납니다. 올해 코스피만 간다. 아니다. 8천 깨진다. 금리 인하는 3월이다. 아니다. 9월이다. 이 사람들 다 맞췄을까요? 아무도 못 맞췄습니다. 매년요. 버핏이 투자조합을 운영할 때 처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단기 주가 예측 없이는 불안해서 투자 못하시겠다면 제발 제 조합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당신의 돈은 받지 않겠습니다. 냉정하죠? 근데 이게 맞습니다. 버핏이 한 건 언제 오를지가 아니라 무엇이 일어날지를 분석한 겁니다. 예를 들어 신용불량자한테 마구 대출을 남발하는 시스템을 보면서 이거 타이밍은 모르지만 언젠간 반드시 터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주가가 하늘을 뚫을 기세로 오르는 상황을 보면서는 나무는 대기권을 뚫을 수 없다. 반드시 내려온다고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그 언젠가를 위해 현금을 쌓아두고 기다렸다가 폭락장이 오면 박앤세일처럼 우량주를 쓸어 담았습니다. 남들이 공포에 떨 때 버핏은 쇼핑을 했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찾아 헤맨 기업의 조건은 아주 심플합니다. 내일 당장 세계대전이 터지거나 어떤 거대한 경제 충격이 시장을 강타하더라도 끝까지 살아남아 독점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진짜 기업. 이것을 경제학 용어로 경제적 해자라고 합니다. 해자가 뭐냐고요? 중세 성 주변에 파놓은 물길입니다. 저기 성을 공격하려면 그 물길을 건너야 하는데 넓을수록 공격이 어렵죠. 코카콜라는 전 세계 200개국 유통망에 수십 년 쌓인 브랜드 감성이라는 해자가 있습니다. 경쟁자가 아무리 비슷한 음료를 만들어도 그 빨간 캔이 주는 감성은 절대 복제할 수 없습니다. 버핏은 바로 이런 무적의 성격을 가진 기업에만 평생 자본을 묻어두었고 그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막대한 현금이 결국 그의 자산을 세계 최고로 만들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버핏이 투자 조합원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보유한 주식이 단기적으로 20%에서 30% 급락했을 때 감정적으로 이성을 잃거나 금전적으로 일상이 마비될 것 같다면 애초에 주식시장에 얼씬도 하지 말아야 한다. 시장이 떨어질 때 패닉 매도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잃으면 안 되는 돈을 넣었다는 겁니다. 전세 자금, 대출금, 생활비. 이런 돈으로 주식을 사면 주가가 조금만 흔들려도 심장이 쪼그라들고 결국 최악의 타이밍에 파버리게 됩니다. 세력들이 정확히 이걸 노립니다. 그래서 버핏식 투자의 첫 번째 조건은 잃어도 내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여유, 자금으로만 투자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완벽하게 이해한 기업에만 돈을 넣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갖춰졌을 때 비로소 주가가 30% 떨어져도 웃으면서 더 살 수 있는 강철 멘탈이 생깁니다. 이것이 진짜 투자자와 도박꾼의 차이입니다. 성공은 기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학처럼 작동합니다. 좋은 씨앗을 고르고 깊은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고 버티는 것. 시간이라는 변수와 인내라는 상수를 곱했을 때 비로소 폭발하는 복리의 공식. 이것이 워렌 버핏이 73년간 지켜온 단 하나의 원칙이자 자본주의에서 진짜 부를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유, 자금으로 사는 단 한 주의 우량주가 20년 뒤 여러분 인생의 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투자자는 50년 가까이 단 하나의 원칙으로 수백조 원의 자산을 운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원칙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실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파생상품도 없고 고속 알고리즘 매매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원칙을 따른 사람은 수십 년 동안 시장을 이겼고 따르지 않은 사람은 매번 시장에 당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의 투자 방식이 근본부터 흔들릴 것입니다. 그만큼 강력한 내용입니다. 먼저 가장 충격적인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는 경제 예측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경기 전망을 분석하고 금리가 오를지 내릴지를 예측하고 내년 경제 성장률이 몇 %가 될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세기 동안 자산을 운용해온 최고의 투자자는 단 한 번도 경제 예측을 근거로 투자 결정을 내린 적이 없다고 단언합니다. 왜 그럴까요? 경제 예측은 맞추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고의 경제학자들도 경기 침체 시점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합니다. 마이너스 금리가 이렇게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한 경제학자는 거의 없었고 막대한 재정 적자가 계속되면서도 인플레이션이 낮게 유지되는 상황을 예측한 전문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경제 뉴스에 귀를 기울이고 전문가들의 예측에 흔들리며 사고팝니다. 이것이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 반복적으로 손실을 보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경제 예측 대신 무엇을 봐야 할까요? 바로 개별 기업의 장기적인 사업 가치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동네에서 가장 잘 나가는 자동차 대리점을 산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 대리점을 살 때 올해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2.8%인지 3.1%인지를 따지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대리점이 좋은 입지에 있는지, 충성도 높은 고객이 있는지, 경영진이 유능한지, 경쟁 대리점과 비교해 어떤 차별화된 강점이 있는지를 따집니다. 그리고 괜찮다고 판단되면 적절한 가격에 사서 20년 동안 보유합니다. 주식 투자도 정확히 이것과 같습니다. 어떤 기업의 주식을 산다는 것은 그 기업의 일부를 소유하는 것이고 그 기업을 영원히 보유할 생각으로 사야 합니다. 좋은 해도 있고 나쁜 해도 있고 평범한 해도 있겠지만 그 기업 자체의 본질적 가치가 뛰어나다면 장기적으로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장기 투자의 핵심 철학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결정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현금 보유의 전략적 의미입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 기업은 수십 년간 막대한 현금을 보유해왔습니다. 왜일까요? 시장이 공포에 빠졌을 때, 즉 주가가 폭락해서 모든 사람이 팔 때, 그 현금으로 좋은 기업을 헐값에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집이 다 갚였고 생활비 걱정이 없고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 상황이라면 굳이 많은 현금을 쌓아둘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여유 자금은 좋은 기업에 장기 투자하면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예외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빚이 있거나 생활비가 불안정하거나 갑작스러운 지출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투자보다 먼저 재정적 안전망을 갖춰야 합니다. 빚을 지고 투자하는 것은 자멸하는 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수십 년간 실제 시장에서 검증된 원칙입니다. 이제 진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기업에 투자하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 기준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기업의 해자입니다. 해자라는 개념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세시대의 성을 지키기 위해 성 주변의 깊은 물길을 팠습니다. 이것이 해자입니다. 적이 아무리 많은 병력을 이끌고 와도 이 해자를 건너지 않으면 성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기업에서의 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쟁자가 아무리 돈과 시간을 쏟아부어도 쉽게 따라잡을 수 없는 구조적 우위를 말합니다. 이런 해자가 있는 기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해지고 주주에게 더 많은 가치를 돌려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해자가 가장 강력할까요? 첫 번째는 압도적인 브랜드 파워입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통하는 브랜드는 신규 기업이 수조 원을 마케팅에 쏟아부어도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소비자들이 더 비싼 가격을 기꺼이 지불하면서도 그 브랜드를 선택한다면 그 기업은 가격 결정권을 쥐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가격 결정권이 있다는 것은 비용이 올라도 그것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뜻이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이익률을 지켜주는 핵심 요인입니다. 예를 들어 면도기 시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십 년간 전 세계 남성들의 면도 습관을 지배해온 브랜드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어릴 때부터 쓰던 브랜드를 잘 바꾸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습관성 소비가 만들어내는 강력한 해자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온라인 직판 면도기 브랜드들이 시장을 잠식하면서 이 해자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해자가 얼마나 튼튼한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투자자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두 번째 해자는 전환 비용입니다. 특정 기업의 서비스나 시스템에 한번 깊이 연결되면 다른 것으로 바꾸는데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드는 구조를 말합니다. 기업용 소프트웨어 산업이 대표적입니다. 한 기업이 특정 회계 시스템이나 고객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모든 업무 프로세스를 거기에 맞춰 놓으면 다른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은 사실상 회사 전체를 뜯어고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 기업이 가격을 올려도 고객들은 떠나지 못합니다. 이런 기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 결정권이 강해지고 고객을 사실상 잠궈놓는 구조를 갖게 됩니다. 세 번째 해자는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그 서비스의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구조입니다. 메신저 서비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변 모든 사람이 특정 메신저를 쓰고 있다면 나는 그 메신저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더 좋은 대안 메신저가 나와도 내 주변 사람들이 그것으로 옮겨가지 않는 이상 나도 옮길 수 없습니다. 이것이 네트워크 효과의 무서운 힘입니다. 네트워크 효과가 강한 기업은 일단 시장을 장악하면 사실상 독점에 가까운 지위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위는 경쟁자가 쉽게 빼앗을 수 없습니다. 네 번째 해자는 규모의 경제에서 비롯된 압도적인 원가 경쟁력입니다. 같은 제품을 경쟁사보다 훨씬 저렴하게 만들 수 있다면 경쟁사가 가격 전쟁을 걸어와도 버텨낼 수 있습니다. 거대한 유통망을 보유한 대형 유통기업들이 자체 브랜드 상품을 출시하면서 기존 브랜드들을 위협하는 것이 좋은 예입니다. 대형 유통기업들은 어마어마한 구매력과 물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브랜드 없이도 저렴하고 품질 좋은 상품을 만들어냅니다. 심지어 일부 유통기업의 자체 브랜드는 수십 년 만에 수십조 원 규모의 브랜드로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원가 경쟁력이라는 해자는 산업 전반을 바꿔놓을 만큼 강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아무리 해자가 강한 기업이라도 과도한 가격에 사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사야 할까요? 시장 전체가 공포에 빠졌을 때입니다. 경기 침체 뉴스가 쏟아지고 전문가들이 앞다투어 비관론을 내놓고 개인 투자자들이 패닉 상태에서 던질 때, 바로 그때가 해자가 강한 기업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실제로 세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최고의 투자자는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와중에도 신문, 칼럼을 통해 주식을 사라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모두가 팔 때 사는 것, 이것이 수십 년간 검증된 부의 공식입니다. 물론 이것은 말은 쉽지만 실행은 극도로 어렵습니다. 주가가 폭락하는 상황에서 냉정함을 유지하고 추가로 매수하는 것은 엄청난 심리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에서 감정 관리가 지술 분석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또 하나의 핵심 전략이 있습니다. 바로 자사주 매입입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자사주 매입이 왜 좋은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기업의 주식이 총 100주 있다고 가정합니다. 여러분이 그중 10주를 보유하고 있으면 10%의 지분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업이 자사주 매입을 통해 시장에서 10주를 사들여 수확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총 주식 수는 90주가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10주는 여전히 10주지만 이제 11.1%의 지분을 가진 것이 됩니다. 한 주도 더 사지 않았는데 지분율이 올라간 것입니다. 즉, 자사주 매입은 주주에게 배당금 대신 지분을 돌려주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할 때 그 주가가 실제 기업 가치보다 낮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주가가 고평가된 상태에서 비싼 가격에 자사주를 매입하면 오히려 주주 가치를 파괴합니다. 반대로 주가가 내재 가치보다 충분히 낮을 때 자사주를 대규모로 매입하는 기업은 주주에게 최고의 선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 주가 폭락기에 자사주 매입을 대규모로 단행한다면 그 경영진이 자기 회사의 가치에 대해 얼마나 확신하는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원칙을 바탕으로 투자할 기업을 어떻게 발굴할까요? 핵심은 자신이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업에만 투자하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는 자신의 능력 범위 밖에 있는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말합니다. 한때 인터넷 혁명이 세상을 뒤흔들 때 수많은 기술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주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 기업들의 장기적인 사업 가치를 자신이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면 투자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돈을 거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반면 자신이 깊이 이해하는 산업 안에서 좋은 기회가 왔는데 그것을 놓치는 것, 그것이 진짜 실수입니다. 자신의 능력 범위를 정직하게 파악하고 그 안에서만 움직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만들어냅니다. 농장 투자로 이것을 설명하면 이해가 훨씬 쉬워집니다. 어떤 투자자가 농장을 하나 삽니다. 그리고 그 농장을 산 이후로 거의 찾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주 찾아간다고 해서 옥수수가 더 빨리 자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토질이 좋은지, 작물 선택이 적절한지, 장기적으로 수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지입니다. 매일 농장을 들여다보며 오늘 옥수수 한 포기가 몇 센티미터 자랐는지를 측정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식 투자도 똑같습니다. 매일 주가를 체크하고 오늘 몇 퍼센트 올랐는지 내렸는지에 일희일비하는 것은 투자가 아닙니다. 그 기업이 10년 후, 20년 후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고 있을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진짜 투자입니다. 실제로 좋은 농지의 수확량은 100년 전과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기술의 발전과 농업혁신 덕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진짜 좋은 기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그 기업을 조기에 찾아내 충분히 낮은 가격에 사서 오래 보유하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위험한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소비 트렌드의 변화입니다. 한때 절대 강자처럼 보였던 브랜드들이 유통 구조의 변화로 흔들리는 사례를 우리는 최근 수십 년간 목격했습니다. 대형 유통 플랫폼들이 등장하면서 소비자들은 굳이 비싼 브랜드 제품을 고집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유통 공룡들이 만든 자체 브랜드 상품들이 품질은 거의 같으면서 가격은 훨씬 저렴하게 소비자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기존 브랜드 기업들에게 치명적인 위협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항상 자신이 보유한 기업의 혜자가 과거와 같은 강도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한번 좋은 기업을 사서 영원히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의 경쟁 우위가 여전히 건재한지를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장기 투자자의 의무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돈을 잃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시장의 단기적인 움직임에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가가 5% 떨어지면 겁이 나서 팔고 다음 날 5% 오르면 다시 사고 싶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수수료와 세금만 날리고 결국 시장 평균 수익률보다 훨씬 낮은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반면 돈을 버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기업의 장기적 가치에 집중하고 시장의 단기적 소음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기 예측을 내려놓고 내가 완전히 이해하는 기업을 찾고 그 기업의 혜자를 확인하고 충분히 낮은 가격에 사서 그 기업이 가치를 키워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 이것이 수십 년간 실제로 검증된 부를 쌓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알고 있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알면서 실제로 행동하는 사람만이 10년 후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투자 원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 점검이 여러분의 재정적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식 투자로 돈을 잃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정보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자본이 적어서도 아닙니다. 바로 원칙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투자자는 수십 년 동안 단 하나의 철학으로 수백조 원의 자산을 쌓았습니다. 그 철학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그런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따라하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단순한 것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 당장 투자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것은 바로 투자와 열정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왜 투자 이야기에 나오냐고 이해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면 나머지 모든 투자 전략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지금 경제적 자유를 이미 이룬 상태라면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그 답이 바로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고 지금 당장 투자해야 할 산업입니다. 자신이 전혀 관심 없는 분야의 주식을 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쟁 구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산업 흐름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결국 뉴스에 흔들리고 커뮤니티 소문에 휘둘리고 공포에 팔고 욕심에 삽니다. 반면 자신이 정말 좋아하고 깊이 이해하는 분야에 투자한 사람은 남들이 패닉셀을 할 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산업의 본질을 꿰뚫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수익이 2배라는 이유만으로 억지로 싫어하는 일을 선택하면 장기적으로 손해라는 사실. 이것이 투자에도 정확히 같은 원리로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업에 투자해야 할까요? 여기서 99%의 개인 투자자들이 놓치는 치명적인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그 기업을 이끄는 사람에 대한 평가입니다. 좋은 경영진을 판단할 때 반드시 3가지를 봐야 합니다. 첫째는 정직함이고, 둘째는 지적 능력이며, 셋째는 실행하는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 3가지 중에서 정직함이 빠지면 나머지 2가지가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똑똑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경영진이 정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능력과 에너지가 고스란히 주주들을 속이는 데 쓰입니다. 실제로 투자 역사를 보면 화려한 실적을 자랑하며 투자자들을 끌어들였다가 결국 분식회계로 무너진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지만 경영진의 도덕성이 없었던 것입니다. 재무제표를 보기 전에 그 회사 대표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장기 투자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첫 번째 원칙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투자 전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딱 하나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이 완벽하게 이해하는 사업에만 투자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능력 범위 원칙입니다.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곳에는 절대 돈을 넣지 않는 것. 이것이 수십 년 동안 검증된 투자의 핵심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누군가가 첨단 바이오 기술 기업에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신약 개발 과정, 임상시험 단계, 규제 기관의 승인 프로세스를 전혀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임상 3상 실패 소식이 나왔을 때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것인지 전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결국 공포에 팔거나 잘못된 기대로 계속 물타기를 합니다. 반면 그 산업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은 같은 뉴스를 보고도 전혀 다른 판단을 내립니다. 모든 것을 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자신이 잘 아는 영역 안에서만 투자를 결정하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리스크 관리입니다. 천재가 아니어도 됩니다. 영리한 것보다 일관되게 영리한 영역 안에 머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신의 능력 범위를 넓혀갈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매일 읽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공한 투자자들은 하루에 5시간에서 6시간을 오직 읽고 공부하는 데 씁니다. 하루 6시간입니다. 잠자는 시간과 식사 시간 빼면 깨어있는 시간의 절반 가까이를 정보 흡수에 씁니다. 신문 5개를 매일 읽고 산업 잡지를 정기 구독하며 기업이 매년 공시하는 연간 보고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쌓아온 지식이 단 한 번의 투자 판단에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루에 투자 공부에 몇 분을 씁니까? 오늘 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확인하는 시간과 그 기업이 왜 가치 있는지를 공부하는 시간은 완전히 다릅니다. 주가를 보는 것은 투자 공부가 아닙니다. 기업의 사업 구조를 이해하고 그 산업의 경쟁 구도를 분석하고 향후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될지를 생각하는 것이 진짜 투자 공부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은 10년 후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투자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핵심 개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르면 아무리 좋은 기업을 골라도 손해를 보는 그 개념, 바로 안전마진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대 하중이 1만 킬로그램인 다리가 있습니다. 9,900kg짜리 트럭을 몰고 그 다리를 건너겠습니까? 이론적으로는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산에 오차가 있다면, 다리의 노후화가 조금 더 진행됐다면, 하중 측정이 살짝 틀렸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 다리는 무너집니다. 진짜 현명한 사람은 최대 하중 2만 킬로그램인 다리를 찾아서 건넙니다. 조금 돌아가더라도 말입니다.
투자에서 안전 마진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기업의 실제 내재 가치가 100이라면 그것을 100에 사지 않습니다. 60이나 70에 살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야 내 분석이 조금 틀렸어도 예상치 못한 악재가 와도 손실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주가가 폭등해서 모두가 열광할 때 뛰어들고 주가가 폭락해서 모두가 공포에 떨 때 팔아버립니다. 이것은 안전 마진이 전혀 없는 최악의 투자 방식입니다. 대중이 흥분할 때 냉정하게 뒤로 물러서고 대중이 공포에 떨 때 용기 있게 들어가는 것. 이것이 안전 마진 투자의 본질입니다. 안전 마진을 지키며 좋은 기업을 골랐다면 다음 단계는 그 기업이 오랫동안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해자입니다. 중세 시대 성을 공격하려면 먼저 성 주변의 깊은 해자를 건너야 했습니다. 해자가 깊고 넓을수록 적이 침입하기 어렵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쟁자가 아무리 노력해도 쉽게 따라잡을 수 없는 구조적 우위를 가진 기업만이 장기적으로 주주에게 불을 안겨줍니다. 그렇다면 그 해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가장 강력한 해자 중 하나는 압도적으로 낮은 원가 구조입니다. 같은 제품을 경쟁사보다 30% 저렴하게 만들 수 있다면 경쟁자가 가격 전쟁을 걸어와도 버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해자는 브랜드 신뢰도입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소비자의 신뢰는 신규 기업이 아무리 마케팅 비용을 퍼부어도 하루아침에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굳이 더 비싼 가격을 주고 특정 브랜드를 선택한다면 그 브랜드는 강력한 해자를 보유한 것입니다. 세 번째 해자는 전환 비용입니다. 한번 특정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모든 업무를 연결해 놓으면 다른 시스템으로 바꾸는데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설령 더 좋은 대안이 있어도 쉽게 바꾸지 못합니다. 이런 기업은 고객을 사실상 붙잡아 두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해자는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그 서비스의 가치가 더 커지는 구조입니다. 사람들이 쓰는 메신저 앱이 대표적입니다. 모두가 쓰기 때문에 나도 쓸 수밖에 없고 내가 쓰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쓰게 됩니다. 이 네 가지 형태의 해자 중 하나라도 강하게 갖춘 기업을 찾아 안전 마진이 확보된 가격에 산다면 그것이 바로 장기 투자의 정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실수를 저지릅니다. 좋은 기업을 찾았다고 해서 매일 사고 파는 것입니다. 진짜 투자 고수들의 하루를 들여다보면 놀랍습니다. 회의가 없습니다. 빽빽한 일정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주가 차트를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충분한 시간적 여백 속에서 깊이 생각하고 어디에 자본을 배치할지를 장기적인 시각으로 판단합니다. 단기 매매를 반복할수록 거래 수수료가 쌓이고 세금이 발생하고 무엇보다 감정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커집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거래 빈도가 높은 개인 투자자일수록 수익률이 낮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적은 폭락장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감정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선택일 때가 많습니다. 좋은 기업을 적절한 가격에 샀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업이 스스로 가치를 키워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업이 오랫동안 스스로 가치를 키워갈 수 있을까요? 여기서 결정적인 요소가 등장합니다. 바로 자만심에 빠지지 않는 기업 문화입니다. 역사적으로 위대했던 기업들이 무너지는 공통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외부의 공격이 아닙니다. 내부의 자만심입니다. 한번 시장을 장악했다는 사실에 취해 혁신을 멈추고 비용 관리에 소홀해지고 고객의 변화하는 요구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한때 세계 최강의 휴대폰 제조사였던 기업이 스마트폰 시대의 변화를 무시했다가 순식간에 몰락한 것처럼 자만심은 어떤 기업이든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짜 강한 기업은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치 이제 막 시작한 스타트업처럼 긴장하고 달립니다. 매일 하루하루가 더 중요하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많은 위협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이런 긴장감과 전진하는 문화가 조직 전체에 스며 있는 기업, 그것이 바로 장기 투자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투자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수익을 냈다고 방심하는 순간 다음 손실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원칙들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가치 투자의 본질입니다.
투자란 기업의 실제 내재 가치를 분석하고 시장이 그 가치를 일시적으로 잘못 평가할 때 그 기회를 포착하는 행위입니다. 주가가 오를 것 같으면 사고, 내릴 것 같으면 파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의 실제 가치보다 싸게 살 수 있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시장이 그 진짜 가치를 알아봐 줄 때까지 보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복잡한 기술적 분석도 없고 암호 같은 차트 패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못할까요? 기다리는 것이 너무 지루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 단기간에 큰 수익을 냈다는 소식이 들릴 때 자신만 뒤처지는 것 같아 초조하기 때문입니다. 그 초조함과 불안함을 이기는 사람만이 진짜 투자에서 이깁니다. 급등주, 테마주, 커뮤니티에서 입소문난 종목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철저하게 분석한 기업을 적절한 가격에 사서 오래 기다리는 것. 이것이 수십 년의 역사가 증명한 부를 쌓는 방법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원칙들은 알고 있다고 해서 돈이 벌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행동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딱 3가지만 시작하십시오. 매일 관심 있는 산업의 기업 뉴스를 30분 읽으십시오. 관심 기업의 최근 사업 보고서를 한 번이라도 펼쳐보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기업에는 단 한 푼도 넣지 마십시오. 이 3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은 지금 당장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보다 앞서 있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 사이의 거리, 그것이 바로 부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의 진짜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좁히는 것은 오직 여러분 자신뿐입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로 불리는 워런 버핏이 11살 때 처음 주식을 샀을 때 그는 지금의 방식으로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차트를 보고 패턴을 분석하고 다음 주에 오를 종목을 예측하려 했습니다. 기술적 분석의 고전으로 불리는 교재들을 수백 번 읽고 주가 움직임을 노트에 적으며 예측에 집착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훗날 버핏 본인이 직접 말합니다. 나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하고 있었다고. 그렇다면 무엇이 그를 바꿨을까요? 그리고 그가 깨달은 그 한 가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평범한 직장인이 수십 년 뒤 자산이 수백 배가 되는 사람과 주식을 하면서도 평생 제자리인 사람을 나누는 진짜 기준선입니다. 버핏이 깨달은 핵심은 충격적일 만큼 단순합니다. 주식은 내일 오를 무언가가 아니라 기업의 일부를 소유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왜 충격적이냐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을 살 때 그 기업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지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오늘 어떤 종목이 뜨거운지, 외국인이 얼마나 샀는지, 단기 급등 종목은 어디인지에만 집중합니다. 버핏은 바로 이 생각의 차이가 투자자와 도박꾼을 나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동네에 작은 치킨집을 차린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치킨집의 지분 10%를 사는데 1,000만 원을 썼다면 내일 갑자기 그 가게의 거래 가격이 내려간다고 해서 당황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가게가 매주 얼마나 팔리는지, 재료비는 잘 통계되고 있는지, 단골 손님이 늘고 있는지를 보겠지요. 버핏은 주식도 정확히 이 방식으로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가게를 산 것이지 숫자를 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결정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버핏은 주가가 내려갈 때 오히려 기분이 좋다고 합니다. 농부가 땅값이 싸질 때 더 많은 농지를 살 수 있어서 좋아하는 것처럼 좋은 기업의 주가가 떨어지면 더 많은 지분을 더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발상 자체가 일반 투자자들의 생각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주가가 오르면 사고 싶어 하고 내리면 팔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가 주식시장에서 돈을 잃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이걸 더 현실적인 예시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평소에 즐겨가는 스타벅스가 있다고 합시다. 매일 아침 줄이 길고 점심시간에도 사람이 넘치고 직원들 표정도 밝습니다. 이 매장의 운영사가 상장 기업이라면 이건 그냥 소비자로서 지나칠 게 아닙니다. 버핏의 눈에는 이미 훌륭한 투자 후보입니다. 반대로 주가가 급등했다는 뉴스만 보고 아무것도 모르는 기업의 주식을 사는 건 메뉴도 안 보고 음식값만 비싸다는 이유로 식당에 투자하는 것과 같습니다. 버핏이 강조하는 또 하나의 핵심은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만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자신만의 경쟁 우위를 유지하는 게임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이 잘 아는 산업, 잘 이해하는 사업 모델에만 집중하고 화려하지만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분야는 과감히 건너뛰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업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그 기업이 진짜 가치 있는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다 산다는 이유로, 유튜브 알고리즘이 띄워줬다는 이유로 사는 주식은 투자가 아니라 그냥 운에 맡기는 복권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업이 투자할 만한 기업일까요? 버핏의 기준을 들여다보면 몇 가지 공통된 패턴이 보입니다. 첫째로,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기업입니다. 경기가 좋을 때도 나쁠 때도 꾸준히 사람들이 이용하는 사업, 즉 필수 소비재나 압도적인 브랜드 파워를 가진 기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전쟁이 나도 사람들은 음료수를 마시고 불황이 와도 치약과 샴푸는 씁니다. 이런 기업들이 버핏이 수십 년간 보유해온 종목들의 공통점입니다. 둘째로 중요한 건 해자입니다. 해자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개념은 아주 쉽습니다. 중세 성 주변에 물로 가득 찬 도랑을 파두면 적이 쉽게 침입하지 못하지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쟁자가 쉽게 따라올 수 없는 무언가가 있는 기업, 즉 브랜드 충성도, 특허, 네트워크 효과, 규모의 경제 같은 것들이 있는 기업이 해자를 가진 기업입니다. 예를 들어 수십 년 된 글로벌 음료 브랜드는 맛이 비슷한 경쟁 제품이 나와도 소비자들이 그 브랜드를 찾습니다. 이게 바로 해자이고, 이런 기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해집니다. 셋째로, 버핏은 경영진의 자질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사업 모델이 아무리 훌륭해도 경영진이 주주들의 돈을 낭비하거나 회사 이익보다 자기 이익을 먼저 챙기는 구조라면 그 기업은 시간이 지나도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지 못합니다. 버핏은 이를 두고 나는 경영자가 내 돈을 마치 자기 돈처럼 아끼는 기업에 투자한다고 말합니다. 임원들이 불필요한 사옥에 막대한 돈을 쓰거나 실적이 나쁜데도 자기 연봉을 올리는 기업은 아무리 사업 구조가 매력적어도 피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장기 투자가 맞는 말인데 나는 단기적으로도 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냐고요. 버핏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투자에 쓰는 돈은 당장 써야 할 돈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항상 언제든 써도 될 여유 자금으로만 투자해왔습니다. 주가가 반 토막이 나도 내 일상에 지장이 없어야 패닉셀 없이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기 투자의 핵심 조건입니다. 생활비나 비상금을 주식에 넣는 순간 그 투자는 이미 심리적으로 실패한 투자입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지난 100여 년간 전쟁, 대공황, 금융위기, 팬데믹 같은 초유의 사태를 수없이 겪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연평균 약 10% 내외의 수익률을 꾸준히 기록해왔습니다. 1,000만 원을 연평균 10%로 30년 투자하면 이론적으로는 약 1억 7천만 원이 넘습니다. 주식을 매일 사고 팔며 수수료와 세금을 내는 단기. 트레이더들의 평균 수익률이 이 숫자를 꾸준히 이기는 경우는 통계적으로 극히 드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매일 열심히 한 사람보다 더 잘 번 경우가 역사적으로 훨씬 많습니다. 여기에 더해 버핏이 자주 강조하는 개념이 복리입니다. 복리는 너무 많이 들어서 진부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 체감하면 인간의 직관을 완전히 뛰어넘는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연 10% 수익을 10년 복리로 쌓으면 원금의 약 2.6배가 됩니다. 그런데 20년이면 약 6.7배, 30년이면 무려 17배가 넘습니다. 1억 원이 30년 뒤 17억 원이 됩니다. 이걸 가능하게 하는 건 대단한 기술이 아닙니다. 좋은 기업에 투자하고 팔지 않고 배당금을 재투자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순한 행동을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극소수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버핏이 수십 년간 특정 기업들의 주식을 팔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는 팔지 않습니다. 기업이 근본적으로 나빠지지 않는 한 그냥 들고 있습니다. 주가가 반 토막이 나도, 경제 위기가 와도, 언론이 공포를 조장해도 그는 팝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보유한 건 숫자가 아니라 기업이고 그 기업이 여전히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면 주가 하락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철학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금융위기가 왔을 때, 시장 전체가 폭락했을 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패닉 상태에서 주식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버핏은
오히려 그 시점을 역대 최고의 매수 기회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며 공격적으로 매수에 나섰습니다. 이후 시장은 회복했고 그가 그 시점에 산 주식들은 수배에서 수십 배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건 천재적인 예측 능력이 아니라 기업의 본질 가치를 보는 눈과 그 눈을 믿는 심리적 안정감이었습니다. 이 원칙들을 실제로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이 아는 영역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 쓰는 앱, 내가 자주 가는 가게, 내가 일하는 산업에서 출발하십시오. 주변을 둘러보면 사람들이 계속 쓰는 제품과 서비스가 보입니다. 그것들을 만드는 기업들을 찾고 그 기업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돈을 버는지, 부채는 얼마나 되는지, 경쟁자가 쉽게 따라올 수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이게 버핏식 투자의 시작입니다. 다음으로 분산 투자를 너무 과하게 하지 말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버핏은 자신이 확신하는 몇 가지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100개의 종목에 조금씩 투자하는 건 어떤 종목이 왜 오르는지 왜 내리는지 이해할 수 없게 만들고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시장 평균만 따라가게 됩니다. 물론 초보 투자자라면 지수 추종 펀드처럼 전체 시장에 분산되는 상품에 먼저 투자하는 것이 안전하고 현명한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버핏이 말하는 수준의 투자를 하고 싶다면 깊이 이해하는 소수의 기업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버핏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건 바로 자신이 하는 일을 진심으로 좋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버핏은 매일 아침 회사에 가는 게 즐겁다고 말합니다. 기업을 분석하고 경제의 흐름을 읽고 좋은 사업을 발견하는 과정 자체를 즐깁니다. 그는 130이 넘는 IQ가 아니라 올바른 사고방식과 깊은 관심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170짜리 IQ가 120짜리 IQ보다 투자를 더 잘한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나친 머리가 과도한 분석을 낳고 과도한 분석이 잘못된 결정을 부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주식 투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재능이나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주식을 기업이 아닌 숫자로 보고 장기가 아닌 단기로 접근하고 두려움과 탐욕에 따라 사고팔기 때문입니다. 버핏이 수십 년에 걸쳐 보여준 것은 이 세 가지 함정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투자자보다 훨씬 나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주식 앱을 열어 오늘의 급등주를 검색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물어보십시오. 나는 이 기업이 10년 뒤에도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 답이 확실하지 않다면 아직 살 때가 아닙니다. 그 답이 확실하다면 주가가 내려가는 날이 오히려 당신에게 행운의 날입니다. 주식으로 돈을 번 사람과 잃은 사람, 딱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무엇을 샀느냐가 아니라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샀느냐입니다. 워런 버핏은 시장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합니다. 다음 주도, 다음 달도, 심지어 내년도 예측할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수십 년간 시장을 압도하는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측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됐을까요? 바로 이 모순처럼 보이는 지점 안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모르고 지나가는 투자의 진짜 본질이 숨어 있습니다. 버핏이 처음 주식을 산 건 11살 때였습니다. 당시 전쟁이 한창이었고 온 나라가 폐색이 짙었습니다. 어른들도 미래를 겁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분위기 속에서 11살짜리 소녀는 저금통을 털어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그 이유가 놀랍습니다. 전쟁이 나도 땅은 사라지지 않는다. 공장도 사람도 그 나라가 가진 능력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시간이 갈수록 더 가치 있어질 것이다. 11살짜리 아이가 세운 이 원칙이 지금까지도 그의 투자 철학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기 투자를 한다고 말하면서 주가가 조금만 흔들려도 밤새 계좌를 들여다보고 뉴스 한 줄에 무너져서 파버립니다. 버핏이 말하는 장기 투자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는 주가가 내려가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말이 허풍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그가 왜 그렇게 말하는지를 이해하고 나면 주식시장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버핏에게 주가 하락은 세일 기간입니다. 그는 주가를 사는 게 아니라 기업을 삽니다. 그 기업이 여전히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면 주가가 떨어졌다는 것 같은 기업을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농부가 농지 가격이 내려가길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더 많은 땅을 더 싸게 사고 싶은 농부는 땅값이 오르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버핏은 이 발상 그대로 주식에 접근합니다. 주가가 오르내리는 건 기업의 실제 가치와 전혀 무관한 소음일 뿐이라는 것. 이걸 체화한 순간부터 공포장이 기회장으로 바뀝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업이 오래 들고 있을 자격이 있는 기업일까요? 버핏이 수십 년간 흔들리지 않고 지켜온 첫 번째 기준은 자신이 완전히 이해하는 사업에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걸 실제로 지키는 투자자는 드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업이 무슨 사업을 하는지조차 모른 채 주식을 삽니다. 커뮤니티에서 떴기 때문에, 지인이 샀다고 했기 때문에, 유튜브 썸네일이 자극적이었기 때문에 삽니다. 버핏은 이것을 투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확률 모르고 하는 내기입니다. 자신이 이해하는 사업이란 무엇일까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내가 매일 쓰는 앱, 내가 자주 찾는 가게, 내가 몸담고 있는 산업에서 출발하면 됩니다. 그 기업이 어떻게 수익을 올리는지, 경쟁자를 무엇으로 이기는지, 왜 사람들이 계속 이 기업의 제품을 쓸 수밖에 없는지를 본인의 말로 설명할 수 있다면 투자를 검토할 자격이 생깁니다. 반대로 이걸 설명하지 못하면 아무리 주가가 오른다고 해도 그건 이해를 바탕으로 한 투자가 아닙니다. 두 번째 기준은 경쟁자가 따라오지 못하는 구조를 가진 기업을 고르는 것입니다. 버핏은 이걸 경제적 해자라고 부릅니다. 중세시대 성 주변에 깊은 물도랑을 파두면 적이 쉽게 들어오지 못하는 것처럼 기업도 경쟁자가 쉽게 침범하지 못하는 방어막이 있어야 오래 살아남습니다. 이 방어막은 여러 형태로 존재합니다. 수십 년에 걸쳐 소비자 뇌리에 박힌 브랜드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한 번 도입하면 바꾸는데 막대한 비용이 드는 기업용 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 규모 자체가 워낙 커서 신규 진입자가 같은 수준으로 올라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를 돕는 예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수십 년간 전 세계인이 마셔온 대표적인 음료가 있습니다. 비슷한 맛의 경쟁 제품이 수없이 등장했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그 브랜드를 찾습니다. 이건 맛의 차이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쌓인 광고, 기억 유통망, 습관이 만들어낸 철옹성입니다. 이 성벽을 하루아침에 허무는 것은 자본이 아무리 많아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버핏은 이런 기업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 단단해진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팔지 않았습니다. 이게 장기 투자가 단순히 오래 기다리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 기업이 실제로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는가입니다. 매출 규모가 크다는 건 기업이 건강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버핏은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을 얼마나 잘 통제하는가를 봅니다. 이걸 실생활로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월급 5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490만 원을 쓴다면 한 달에 10만 원이 남습니다. 월급 3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200만 원을 쓴다면 한 달에 100만 원이 남습니다. 누가 10년 뒤에 더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을까요? 기업도 정확히 같은 논리로 움직입니다. 화려한 매출 뒤에 줄줄 새는 비용 구조를 가진 기업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대로 조용하지만 이익이 착실히 쌓이는 기업이 장기 투자자에게 진짜 선물이 됩니다. 네, 번째 기준은 시장 전체를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버핏은 자신의 자산 중 항상 80% 이상을 경제 전반에 투자해왔다고 했습니다. 이건 감정적 확신이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판단입니다. 전쟁이 터지고 대공황이 왔고 금융 시스템이 흔들렸고 전염병이 세계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 모든 위기 뒤에도 경제는 다시 성장했고 시장은 결국 올라왔습니다. 이 패턴은 수백 년간 반복됐습니다.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1,000만 원을 연평균 10% 수익률로 30년간 복리로 굴리면 이론적으로 약 1억 7천만 원을 넘습니다. 이걸 가능하게 하는 건 특출난 분석 능력이 아닙니다. 시장이 무너질 때 팔지 않는 것, 배당금을 다시 투자하는 것, 그냥 버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행동이 가장 어렵습니다. 시장이 무너지는 순간 인간의 본능은 도망치라고 명령하기 때문입니다. 이 본능을 이기는 사람이 결국 복리의 열매를 가져갑니다. 그 본능을 이기는 실질적인 방법이 다섯 번째 기준입니다. 절대로 잃으면 안 되는 돈으로는 주식을 사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버핏이 수십 년간 가장 강하게 반복해온 원칙입니다. 다음 달 쓸 생활비, 예상치 못한 상황을 대비한 비상금, 6개월 안에 필요한 목돈은 절대 주식 계좌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돈이 주식에 묶이는 순간 주가가 조금만 내려가도 버티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심리적으로 이미 그 돈이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패닉 상태에서의 매도는 항상 최악의 타이밍에 이뤄집니다. 역사상 가장 뼈아픈 투자 실패 사례들을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없애면 삶이 흔들리는 돈을 주식에 넣었다가 시장이 흔들릴 때 견디지 못하고 손실을 확정하며 팔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버핏이 시장 전체가 공포에 얼어붙었던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공격적으로 매수를 늘릴 수 있었던 건 그 돈이 사라져도 그의 일상이 무너지지 않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투자 실력의 차이가 아니라 투자에 쓰는 돈의 성격 차이가 결과를 갈랐습니다. 결국 버핏이 보여준 5가지는 이렇습니다. 이해하는 사업에만 들어갈 것, 경쟁자가 쉽게 침범하지 못하는 방어막을 가진 기업을 고를 것, 이익이 실제로 쌓이는 효율적인 기업인지 확인할 것, 시장 전체의 장기 성장을 믿고 머물 것, 그리고 이르면 삶이 흔들리는 돈은 절대 넣지 말 것. 이 5가지 중 단 하나도 어려운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5가지를 동시에 실천하는 투자자는 시장 전체를 통틀어 소수에 불과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어딘가에서는 오늘 급등할 종목 리스트를 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옆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튼튼한 기업의 주식을 조용히 사서 서랍 깊숙이 넣어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10년 뒤에 이 두 사람의 계좌 잔액이 어떻게 달라져 있을지 이미 역사가 수백 번 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당장 핸드폰을 열어 오늘의 급등주를 검색하려는 손가락을 잠깐 멈추고 딱 한 가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이 기업이 10년 뒤에도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일 것이라고 확신하는가? 그 답이 흐릿하다면 아직 살 때가 아닙니다. 그 답이 선명하게 그렇다고 나온다면 주가가 떨어지는 날은 당신에게 재앙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배당금을 받을수록 오히려 가난해지는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이 말이 안 된다고 느끼신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배당 투자 전략은 절반밖에 완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배당을 받는다는 행위 자체가 어떤 상황에서는 손해이고 어떤 상황에서는 최고의 수익 전략인지 그 경계선을 정확하게 아는 투자자와 모르는 투자자 사이의 수익률 격차는 10년 뒤 수억 원의 차이로 벌어집니다. 지금부터 그 경계선을 완전히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수십 년 동안 자신의 회사에서 배당금을 단 한 번도 지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배당을 안 줘서 투자자들이 떠났을까요? 반대입니다. 그가 배당을 주지 않는 그 이유 때문에 전 세계 투자자들이 그에게 돈을 맡기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이 역설이 배당 투자의 가장 핵심적인 비밀입니다. 배당 투자 전략에서 가장 먼저 뒤집어야 할 고정관념이 바로 여기서 출발합니다. 배당을 줘야 할 회사가 안 주는 것은 범죄입니다. 그러나 배당을 주지 말아야 할 회사가 주는 것도 범죄입니다. 이 두 문장 사이에 배당 투자의 모든 이론이 들어 있습니다.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그 회사가 벌어들인 돈 1원을 사업에 재투자했을 때 시장에서 1원 이상의 가치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이 기준 하나를 내재화하는 것만으로도 배당주 투자에서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의 절반 이상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회사가 매년 주당 순이익 5,000원을 꾸준히 만들어냅니다. 이 돈을 사업에 재투자하면 매년 15% 이상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이 돈을 배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주주에게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실입니다. 배당으로 받는 순간 세금이 나갑니다. 그리고 손에 들어온 돈을 다시 어딘가에 투자해야 하는데 그 재투자의 수익률이 15%를 넘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반면 회사 안에 그 돈이 있었다면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15%로 불어났을 것입니다. 10년이 지나면 그 차이는 세금 이연 효과까지 더해져 원금의 2배 이상으로 벌어집니다. 배당을 안 주는 것이 주주에게 더 큰 선물이 되는 순간입니다. 반대의 경우를 봅시다. 사탕을 만들어 파는 사업을 하는데 전국에 이미 사탕 가게가 포화 상태입니다. 해외로 나가도 별다른 재미가 없고 공장을 더 짓자니 수요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광고를 2배로 써봐도 시장 자체가 더 이상 크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회사가 번 돈을 사업에 재투자하는 것은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는 것과 같습니다. 돈이 그냥 멈춰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서는 버는 돈의 거의 전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것이 가장 탁월한 자본 배분 결정입니다. 돈을 쌓아두는 경영자는 주주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버핏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구조의 사업에서는 거의 모든 수익을 배당으로 받아 더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다른 곳에 재배치했습니다. 그 재배치 자체가 또 하나의 투자 전략이 됩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고 나면 배당주 투자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실수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배당 수익률 순위표를 열어놓고 높은 것부터 고르는 행위입니다. 배당 수익률이 높다는 것은 두 가지 중 하나를 뜻합니다. 첫째, 주가가 많이 떨어진 것입니다. 배당금 자체는 그대로인데 주가가 내려가면 수익률이 올라 보입니다. 이건 좋은 신호가 아니라 시장이 이 회사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경고를 보내는 신호입니다. 둘째, 배당 성향이 너무 높아서 이익 대부분을 배당으로 쏟아붓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회사는 경기가 조금만 나빠져도 배당을 깎을 수밖에 없습니다. 배당 삭감이 발표되는 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주가가 하루 만에 30%, 심한 경우 40% 이상 폭락합니다. 배당 수익률을 보고 들어간 투자자가 그 배당금의 수십 배를 한 방에 날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배당 투자 고수들은 무엇을 봅니까? 배당 수익률이 아니라 배당 성장률을 봅니다. 이것이 배당 투자에서 가장 혁명적인 시각 전환입니다. 지금 당장 배당 수익률이 1%에 불과해도 매년 15%씩 배당금을 늘려온 회사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 회사 주식을 지금 매수한다면 구매 시점 대비 배당 수익률이 5년 뒤 2%, 10년 뒤 4%, 15년 뒤 8%를 넘어섭니다. 20년이 지나면 구매가 대비 배당 수익률이 16%에 육박합니다. 처음에 1%로 시작한 배당이 20년이 지나자 16%짜리 현금 기계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 지금 배당 수익률이 5%지만 10년째 제자리인 회사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 배당 수익률이 해마다 줄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숫자가 멈춰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질 가치는 계속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배당 성장의 동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결국 그 회사가 얼마나 탁월한 경제적 해자를 가지고 있느냐에서 나옵니다. 해자라는 개념이 낯설게 느껴지신다면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 회사가 가격을 10% 올려도 고객들이 떠나지 않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가격을 올려도 고객이 남아있다면 그 회사에는 경쟁자가 쉽게 넘보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는 것입니다. 강력한 브랜드일 수도 있고, 한번 쓰면 바꾸기가 너무 불편한 제품 구조일 수도 있고, 사용자가 늘수록 더 가치 있어지는 네트워크 효과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해자가 있는 회사는 시간이 지나도 이익이 성장하고 그 이익의 일부를 배당으로 꾸준히 늘려나갈 수 있습니다. 해자 없는 회사의 배당은 모래 위의 성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높은 배당 수익률이 매력적으로 느껴지지만 경쟁이 격화되는 순간 이익이 무너지고 배당이 삭감되고 주가가 폭락하는 순서로 일이 벌어집니다. 배당 투자에서 해자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배당주 투자는 지금 이 순간의 배당 수익률 게임이 아니라 10년, 20년 뒤의 배당 성장성 게임입니다. 자사주 매입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사주 매입을 배당과 비슷한 주주 환원 방법 정도로 인식하시는데 사실 이 둘은 완전히 다른 논리로 작동합니다. 자사주 매입이 진짜 주주에게 이득이 되려면 딱 하나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현재 주가가 내재 가치보다 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00명이 나눠 가지던 것을 70명이 나눠 가지게 되면 한 사람당 몫이 커지는 것은 자명한 수학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주식이 실제 가치보다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데 자사주 매입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주의 돈으로 비싼 물건을 사는 것이고 남아있는 주주들의 진짜 가치는 오히려 줄어듭니다. 현실에서는 이 왜곡이 생각보다 훨씬 자주 일어납니다. 많은 회사들이 주가를 받쳐놓기 위해 또는 주당 순이익 숫자를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해 주가가 비쌀 때 자사주 매입을 단행합니다. 겉으로는 주주를 위한다는 명분을 달지만 실제로는 주주의 돈을 낭비하는 행위입니다. 자사주 매입 공시가 뜰 때 무조건 좋은 신호로 받아들이는 투자자는 이 함정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사주 매입 공시를 볼 때마다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정말 싼 것인가? 아니면 경영진이 비싼 물건을 사고 있는 것인가입니다. 버핏은 이것을 매우 명확하게 말합니다. 주가가 내재 가치 대비 저렴하게 거래되고 있을 때 자사주 매입을 하면 잔류 주주들에게 이익이 되고 떠나는 주주들도 시장가보다 조금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이로운 거래입니다. 하지만 주가가 내재 가치보다 높을 때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경영자는 판단력이 없거나 주주를 속이는 것 중 하나입니다. 배당 투자에서 자사주 매입을 평가하는 눈을 키우는 것, 이것이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주주 환원 분석입니다. 이제 배당 성향이라는 숫자를 제대로 봐야 합니다. 배당 성향이란 회사가 번 돈 중에서 몇 %를 배당으로 지급하느냐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 숫자가 90%를 넘는 회사는 상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익이 조금만 줄어도 배당을 유지하기 위해 빚을 내야 하거나 배당을 깎아야 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입니다. 반면 배당 성향이 40%에서 60% 사이인 회사는 여유가 있습니다. 이익이 일시적으로 줄어도 배당을 유지할 체력이 있고 나머지 돈으로 사업에 재투자해 장기적으로 배당을 늘릴 기반을 쌓을 수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낮아 보여도 배당 성향이 건전한 회사가 10년 뒤 훨씬 더 많은 배당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숫자에 속지 않는 것이 배당 투자 실력의 핵심입니다. 현금 흐름도 반드시 봐야 합니다. 많은 초보 투자자들이 순이익을 보고 배당 여력을 판단하는데 실제로는 잉여 현금 흐름이 훨씬 더 중요한 지표입니다. 회계상의 이익은 여러 조작이 가능하고 실제로 손에 쥐는 현금과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진짜로 배당을 지속적으로 줄 수 있는지를 보려면 설비 투자를 하고도 남는 진짜 현금이 얼마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잉여현금 흐름이 배당금 총액보다 넉넉하게 많은 회사가 장기적으로 배당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늘릴 수 있는 회사입니다. 순이익이 좋아 보여도 잉여현금 흐름이 배당금을 간신히 감당하는 수준이라면 그 배당은 언제 흔들릴지 모르는 불안한 구조입니다. 여기서 버핏이 말하는 20번 펀치카드 원칙을 배당 투자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평생 투자 결정을 딱 20번만 할 수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구멍이 20개 뚫린 카드가 있고 한 번 투자할 때마다 구멍이 하나씩 사라집니다. 더 이상 구멍이 없으면 새로운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배당 수익률 순위표를 보고 충동적으로 종목을 고를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20번의 기회 중 하나를 쓰기 위해 그 회사의 자가 얼마나 두꺼운지, 경영진이 자본을 얼마나 탁월하게 배분해왔는지, 배당 성장의 역사가 얼마나 일관되었는지, 잉여현금 흐름이 배당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지를 끝까지 파헤친 뒤에야 구멍을 뚫을 것입니다.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이 20번의 기회 중 10번만 써도 평생을 풍요롭게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버핏 철학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진짜 배당 투자에서 마지막으로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경영진의 주주 친화적 태도입니다. 같은 사업 구조를 가진 두 회사가 있어도 경영진이 주주의 돈을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에 따라 10년 뒤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재투자 기회가 없는데 현금을 쌓아두는 경영자, 주가가 비쌀 때 자사주 매입을 단행하는 경영자, 이익이 나지 않는 사업에 계속 돈을 집어넣는 경영자는 모두 주주의 자본을 낭비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 재투자 기회가 있을 때는 과감하게 투자하고 기회가 없으면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으로 즉시 환원하며, 자사주 매입은 반드시 주가가 저렴할 때만 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지키는 경영자가 있는 회사, 이런 회사를 찾는 것이 배당 투자의 완성입니다. 배당 투자 전략은 높은 배당 수익률을 찾는 게임이 아닙니다. 배당을 줄 수밖에 없는 탁월한 사업 구조를 가진 회사를 찾는 게임이고, 배당을 계속 늘려나갈 수밖에 없는 강력한 혜자를 가진 회사를 찾는 게임이며, 주주의 돈을 내 돈처럼 아끼는 경영자를 찾는 게임입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갖춰진 회사를 발견했을 때 그것을 적정한 가격에 사서 오래 보유하는 것, 그것이 배당 투자로 장기적으로 압도적인 수익을 내는 투자자들이 하는 일의 전부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와는 다른 출발선에 서 계십니다.